하반기에도 세계 경제의 악재들이 계속되고 있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됐던 미중 무역 전쟁은 환율 전쟁까지 겹치며 오히려 심각해졌고,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 규제와 홍콩의 반중 시위,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재부상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되는 상황.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물론 국내 민간 연구기관들도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2% 초반대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변수로 인해 경기가 하락할 경우 하반기 금리 인하까지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당장 성장률을 조정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 하반기 경제 정책은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경기 대응에 역점을 두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대외 악재들 속에서 경제 성장률을 방어하기 위해 내수 경기 부양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대외 영향을 덜 받는 건설 투자 확대와 민간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경기 부양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것. 한편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 종료의 영향으로 우리 기업들이 입을 수 있는 당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우리 산업 생태계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실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확대된 대외 경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대응은 무엇일까? 안녕하십니까. KTV 쟁점 토론 김만음입니다. 어제 28일부터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이 시행이 됐습니다. 7월 초에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에 이어서 안보상 신뢰 국가에서도 제외하는 건데요. 소재와 부품 수출의 규제를 이제 시작한 겁니다. 이에 우리는 지난주에 일본과의 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일본의 추가 대응과 또 그 영향이 우리 산업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는 시점입니다. 여기에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관세를 넘어 기술 패권 또 환율 전쟁으로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외 경제 전반에 걸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상황이 우리 하반기 경제에 미칠 영향 또 이 대응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토론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생중계가 됩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의견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얘기 나눌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있는 반도체 분야 산업 현장 경험 덕하고 계시죠. 이 분야 전문가이신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입니다. 일본 경제 침략 특위 또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최첨단 기술 현장에서 30년 반도체 개발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고위원 그리고 전국여성위원장 최근까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으로 여기마다 정말 이 엄중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침략 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소개를 잘해 주셨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전문가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오정근 한국금융 ICT 학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경제가 대외적으로 위기가 없는 속에서 이렇게 장기 침체한 적은 전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적으로 경제가 장기 침체하고 있고요. 또 대외적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중 분쟁이 심화된 속에서 또 최근에 한일 간의 관계도 안 좋기 때문에 굉장히 대외 여건도 아주 지금 안 좋아진 상황이라서 정말 하반기 경제 운용은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경제 운용을 잘 해야겠다는,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겠다는,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은 전례 없는 위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경제 운용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 대외적인 불확실성 증대로 지금 산업계 고민이 많을 텐데요. 먼저 송수영 중앙대 경제경영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중앙대 송수영 교수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그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좋겠느냐.
즉 총수요를 확장시킬 수 있고 총수요를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도 비록 일본과의 지금 관계가 껄끄러운 상황에 있긴 하지만은 총수요를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의 건강성을 회복시키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많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또 기업 경영 현장도 경험하셨죠?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연학입니다. 앞에 패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경제가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지금 상황을 퍼펙트 스톰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헤쳐나갈 위기 대책은 없는지 오늘 다른 전문가님들과 함께 진지하게 모색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연학 교수님. 네. 그 퍼펙트 스톰의 핵 중심은 어디에 있나요? 퍼펙트 스톰의 중심은 네. 우리가 보이질 않죠. 그 가운데는 굉장히 조용하다고 그래요. 예, 예. 근데 알게 모르게 그냥 우리를 닥치는 거죠. 여러 각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닥치는 거니까 미처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예, 오늘 좀 찾아보기로 하죠. 네. 당장은 지금 이제 28일부터 일본이 이제 그동안에 화이트리스트로 불렸던 백색 국가 배제를 시행을 했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그 23일, 4일에 지소미아 이제 연장하지 않고 종료 선언을 했는데 우리 그 이낙연 총리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남겨두는 발언을 하면서 혹시 백색 국가 관련 새로운 변수가 생길까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원래 예고한 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 산업계에 어떤 파장을 미칠 걸로 예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지소미아 연장과 파기하고는 관계없이 예. 아마도 일본은 정말 그 첨단 소재 규제는 했으리라고 생각이 이미 듭니다. 예정된 네, 바였다. 예정된 바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IT 산업에서 일본의 어떤 위치가 근 30년간 위축이 되어 왔습니다. 예. 이제야말로 지금이라도 일본은 다시 반도체를 근간으로 하는 기술 패권을 되찾지 않으면 한미일 공조 시스템이나 지정학적 위치에 있어서의 일본의 위치가 앞으로도 급속도로 위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술 패권을 다시 찾고자 하는 그런 행위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지금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첨단 소재를 규제를 했죠 처음에. 예. 플로린 폴리미드, 그다음에 EUV, PR, 그다음에 HF라고 하는 에칭가스를 선두로 해서 규제를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일본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미래 산업에 있어서 이제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예. 그 세 가지는 그야말로 첨단 소재로서 향후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모든 산업에 들어가는 반도체에 쓰이는 소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틀어쥐고 예. 산업을 좌지우지하겠다 이런 아주 의도로 보여집니다. 예. 당장은 이제 영향을 이제 우리를 중심으로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걸 볼 수 있을 것인데요. 시행이 되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네, 일단 예상해 본다면. 네, 일단 우리나라의 그 경제 구조가 소위 말하는 글로벌 공급 사슬에서 보면은 우리가 일본에서 소재 부품과 장비를 수입합니다. 연간 작년 같은 경우에 540억 달러를 수입해서 우리나라에서 중간재를 가공해서 그것을 인건비가 싼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데 보내서 완성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수출하는 그런 구조인데 예. 현재 이번 1,100개 정도의 그 소재 부품 장비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함으로써 6개월마다 다시 수출 허가를 받아야 우리나라 입장에서 수입 허가죠. 일본에 수출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수출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그 허가 받는데 90일씩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거의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저는 이번에 현재 지금 거의 9개월째 계속 연속 감소하고 있는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뭐 가시화된 영향은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아니고 앞으로 이제 왜냐하면 지금 당장 벌써 어제 오늘 삼성과 SK 쪽에서 뭐 이 부분뿐이 아니고 이제 반도체 가격 하락도 영향이 있지만은 약 그 계획했던 투자를 30-40% 줄일 수밖에 없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굉장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5조 원을 들여서 3년 내에 100개 부품 소재를 개발하겠다고 했지만은 1,100여개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국산화 다변화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 두 분이 계시지만은
전문가들 얘기 들으면은 이 부품 소재 같은 것의 그 순도가 보통 99.999 보통 이제 11-9이라고 그래서 예, 예. 99.99가 11개도 안 되고 12개까지 나가는 정도로 만들어야만이 그 순도를 네. 쓰는 것을 우리가 수출하는 수입선에서 받아준다는 네, 거예요. 국산화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예. 그 부분 때문에 쉽지 않고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송수영 교수님은요. 네, 지금 말씀 방금 전에 하셨지만 어저께 제가 뉴스에서 보니까는 삼성은 이미 지난 1월 달부터 해가지고 중국의 불화수소를 수입해서 예. 테스트를 끝내고 어느 정도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극복하는 것이 이제 삼성 같은 경우 미리 예측을 하고 내부적으로 잘 했던 사례가 되는데 이러한 유사 사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부품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의존하고 있다 갑자기 끊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아, 이게- 우리나라 내부에서 네. 살아요. 예. 2011년도에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한국의 자동차 산업에서 부품 산업 수입하던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극복했던 사례가 한 가지 하나의 선례가 되듯이 지금 같은 경우도 일본과의 사이가 나빠질 조짐은 점점 작년 18년부터도 있었고 그리고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방문하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를 하면서 굉장히 일본에서 압력을 넣었을 때 박근혜 정부는 그냥 수그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거에 대해서 원위치를 시키는 방향으로 간 거를 알고 나서는 압박이 네. 들어올 거라고 하니까는 대응을 시작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2011년에 이러한 그 저희가 했던 대응이 구입처를 다변화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은 국내에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중국이나 해외에서 가져오는 거 이런 것들을 극복한 사례도 있고 하니까 반도체도 자동차처럼 그렇게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김윤학 교수님 지금 이제 백색 국가 배제 시행이 시작되면서 우리한테 미칠 영향 영향에 얘기하고 대해서 있습니다. 예, 네. 여쭤보시는 거죠. 제일 큰 영향은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의 정대입니다. 예. 그게 뭐냐면 수도꼭지에다가 잠금 장치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자기들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거는 무역 보복이 전혀 아니다. 다만 지금까지 불합리했던 수출 관리 규제를 합리화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 노골적으로 우리나라 수출하고 있는 소재에 대해서 뭐 수출 안 한다거나 그러면 당장 WTO 제소감이 되기 수도꼭지 때문에 통제권을 일본이 가지고 이제 있다는 거죠. 수도꼭지에 꼭지를 달아가지고 뭐 한국이 말 잘 들으면 뭐 졸졸졸 좀 물 좀 줬다가 우리가 안 다른 들으면 물을 마실 수 있으면 괜찮겠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차라리 수도꼭지 잠궈 버렸다. 그럼 우리가 WTO가 제소도 하고 대체 제품 개발할 텐데 지금은 아니 우리 안 주는 거 아니야. 우리 줄 텐데 그러면서 전혀 그 징용공 배상 문제하고는 관계 뭐 내심으로는 관계 있다고 비공식 이야기하면 또 공식적으로는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 기업이 불확실성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경영 계획을 세울 수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이런 그 소재를 받아야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할 수 있는데 그러면 큰 고객들한테 바이어들한테 오더를 받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품 소재를 받아야 내가 얼만큼 생산해서 팔겠다라고 주문을 받을 텐데 이게 소재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일본은 결정적으로 또 소재를 아예 안 준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줄 듯 말 듯 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애를 태우고 국내 기업들이 불확실성을 정대시켜가지고 큰 주문 같은 거는 못 받게 하고 그렇게 해서 말려주겠다는 그런 전략인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좀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 네, 이제 그런 걸 오늘 논의를 해볼 건데요. 이양자 부위원장님, 네. 아까 이제 반도체 관련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이제 백색 국가 제외는 28일 결정된 것이니까 이제 시행이 된 거니까 얼마 안 됐지만은 네. 바로 우리 시간으로 지금 이제 하루 이틀밖에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 부품 반도체 관련 소재 세개했던 것은 시간이 좀 됐는데 한 달쯤 지났죠? 네네. 그런데 그동안에 2건인가요? 3건인가 허가 나왔던 게요? 2번 네,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네. 그동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까? 어땠습니까? 반도체 관련 산업 분야에요. 제가 사실은 데일리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현재까지 미친 영향은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2번의 수출을 한 품목을 보면 EUV용 포토레지스트라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것이 가장 미세 공정에 쓰이는 포토레지스트이기 때문에 D램의 메모리 반도체인 D램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는 얘기는 저희가 소재를 받아서 반도체를 개발하고 D램을 개발하고 그 D램을 받을 기업이 또 미국, 일본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글로벌리 네. 가치 사슬로 엮여져서 정말 뭐 엔비디아든 퀄컴이든 애플이든 세계 시장으로 나갑니다. 그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기업들이 가장 선단의 최첨단의
어떤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죠. 예.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그것을 규제를 하게 되면 일본도 문제가 되지만 실제로 그야말로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 규범을 거스르는 일을 이 일본이 하고 있다라는 게 더 밝혀질 거기 때문에 지금 일본에 대한 압박이 일본이 느끼고 있나요? 어쩌나요? 국제 시장에서 그러니까 네. 글로벌 시장에서의 그 위험이라든지 위협적인 것들은 아마 가해지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의 D램을 공급받지 못했을 때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도 투자 계획이라든지 고객에 대한 신뢰라든지 앞으로 어떤 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못하지만 그 반도체를 받아서 또 계획을 해야 되는 그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본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가장 중요하다는 포토레지스트,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주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이제 불화수소 얘기입니다. 그렇죠. 불화수소는 43% 정도밖에 이제 일본의 그 의존도가 43%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수입 다변화가 가장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테스트도 끝나고 아마 준비는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그 김연학 교수께서는 뭐 이제 수도꼭지를 확실히 잠그면은 더 우리가 치열하게 다른 대안을 모색할 건데 애매한 입장 보이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후에 지금 반도체 관련은 더 처음에 호통쳤던 것에 비해서 풀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다른 압박을 할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지금 일본이 영양자 의원께서는 지금 국제 다른 이제 분업구조라든가 다른 산업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이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일본이 무역 보복을 한다고 굉장히 분개하고 있지만 일본은 공식적으로 무역 보복이 아니고 수출 관리를 합리화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뭐 미국 같으면 힘도 있고 하기 때문에 WTO를 우습게 알지만 근데 어제 그 스가 장관 얘기는 그 이제 징용 관련해서 결국 한 거다라고 고백도 하던데요.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가는 거죠. 일본은 예. 공식적으로 수출 관리하면서는 그 비공식적으로는 이게 징용공 관련 이슈이기 때문에 한국이 빨리 해결책을 가져와라라고 이제 이렇게 이중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본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골적으로 한국 제품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당분간은 예. 하지는 못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것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EUV 포토레지스트는 허가를 했는데 아직 2개 품목에 대해서는 허가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화이트 리스트 들어가면서 90일이 돼가지고 원래는 일주일 만에 허가해 줬는데 그게 10월 초입니다. 한 10월 4일까지인데 그때까지 미적미적 시간을 끌면서 한국 기업들이 애를 태우다가 근데 만일에 일본이 이 2개 품목에 대해서도 수량을 우리가 주문한 것에 비해서 확 줄인다거나 예. 아예 수출을 불명확한 이유로 수출 안 하게 되면 우리가 바로 WTO 제소할 수 있기 때문에 막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또 허가를 해줄 거로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 불확실성을 계속 키우면서 한국 기업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사태가 계속 가장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보일링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만일에 내년 초쯤에서 우리 한국 법원이나 정부에서 그 징용공 배상을 위해서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자산을 한국 강제로 매각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 일본의 보복 조치가 분명히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 전까지는 일본도 나름대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한국의 간을 계속 보면서 애를 태우는 그런 전략을 가지 않겠나. 그래서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규제는 저는 당분간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송수영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양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이제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골적인 중지는 안 할 텐데 아까 김연학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수도꼭지를 쫄쫄 흘린다는 거를 언제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는 것이 이제 백색 국가 배제하게 되면 그 수출을 받기 위해서 그 규제를 뭐 다양한 방식으로 강도를 조정할 수 하다가 있겠죠. 중간에 갑자기 스톱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 이거 큰 위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수출 주문을 내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문제 있다 하고 지연을 시키게 됐을 때 그때 연쇄적으로 지연 반응이 나타나서 손해를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한국의 그 반도체를 수입하려는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불신감이 생기면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가장 어떻게 보면 위협을 크게 하는 거를 계속해서 선택해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백색 국가 관련해서 이제 그때 허가 과정에서의 강도 조절 말고 다른 방식의 일본이 추가 조치할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본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간단하게 생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본이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면은 2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소니를 넘어서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우리나라 뭐 현대차가 일본의 뭐 다른 차를 따라간다든지. 그런데 이제 지난 10년 내지 20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많은 완성품들이 일본 제품을 따라가거나 앞서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아베의 야심은 이번 기회에 일본에 다시 그 완성품 그 산업들을 다시 부활시키자는 그런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일본의 아베의 그런 큰 야심에 지금 우리가 말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징용국 문제, 뭐 1억씩 배상하는 문제. 아, 우리의 대응이 지금 말려 들어가는 방식이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본의 아베가 오히려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그렇고 이 문제에서 가장 큰 키를 이용해서는 WTO도 미국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일본이 취한 조치가 두 가지가 주목이 됩니다. 하나는 미중 간의 분쟁 때문에 중국이 수입을 거부했던 미국의 농산물 일본이 사줬지 않습니까? 또 중국이 내다 팔았던 미국 국채를 일본이 사줬습니다. 그만큼 미국과 유대를 강화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이런 조치들을 하면서 일본의 산업들을 다시 부활시키자. 이런 야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또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이번 문제를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면 안 되고 저는 생각해 옛날부터 제가 한 20년 전부터 부품 소재 국산화 뭐 글도 쓰고 그랬지만은 해야 되지만 간단치 않다는 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1,100개 품목을 동시다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타격을 생각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예컨대 반도체 같은 것도 잘못하면은 우리가 이 시간을 1, 2년 보내면은 반도체 그 우리의 수출선이 대만이나 미국으로 빼앗길 가능성도 있고요. 자동차도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화학 제품 또 기계 제품 이런 것들 지금 화학 제품 같은 건 제가 지금 조사해 보니까 나중에 이야기했습니다. 보니까 그 오정근 교수께서는 전화 이복의 계기 처음부터 위기로 보고 계시군요. 위기로 보고요. 전화 이복은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우리가 왜냐하면 대책을 강구하면서 한편에는 우리가 당연히 국산화해야 되고 다변화해야죠. 그건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예, 지금 이제 일본에 추가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올 것인지 또 어떤 그 전략 같은 게 일본에 있을 것인지 그 질문인데 노정근 교수께서는 지금 대응에 대한 문제까지 제기해 주셨습니다. 네. 예. 예. 저는 이제 이거는 위기가 맞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추가적인 상황으로 보면 결국은 일본도 말씀하신 완성품 또는 그야말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일본의 IT 산업의 방향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어떤 기술을 좌지우지하겠다 이런 이제 태도로 보이기 때문에 바라지 않지만 실제로 세 가지의 반도체 소재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이후에 배터리 파우치로 일컬어지는 배터리라든지 배터리의 소재라든지 또한 바이오, 의료 쪽 소재까지도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약간 위험은 있습니다만 네.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이 위기인 거는 분명하나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기술 패권이 대한민국의 안위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라고 그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심에 반도체 패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그야말로 기술 패권으로서의 국가 확립 또 정말 기술의 수준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정말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송 교수님 어떻습니까? 저는 그 아까 오정문 교수님이 얘기하신 그 아베의 목적이 기술 패권을 되찾는다는 것은 이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런 걸 얻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그랬을 때 그런 거를 얻기 위해서는 누구랑 같이 손을 잡을 것인가를 오히려 지금은 미국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잡으려고 하는 시도라고 보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어차피 중국과의 미중 갈등이 더 확대되는 것이 아베 정권한테는 더 유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베 정권은 그러다 보면은 일본 내에 있는 산업이 어느 정도 희생되는 것도 감수하려고 할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시노부스케 그 외조부가 옛날에도 그 정치 자금을 받을 때 일본에서 재벌 회사들한테는 정치 자금을 안 받았습니다. 왜 안 받았냐면 거기는 휘둘리게 되니까요. 그래서 중소기업으로부터 주로 정치 자금을 많이 받았는데 야쿠자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래서 절대적으로 정치 자금은 그 중간에 필터가 있어서 필터가 책임지고 모든 것을 범법 행위가 생기면 져야지 정치는 깨끗해야 된다는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아베 정권이 지금 현재로서 그래서 저희한테는 아베 정권이랑 이 대응을 할 때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하는 대응이 저는 오히려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아베 정권은 일본 내의 산업이 어느 정도 희생되는 것까지 감수하면서도 네. 한국에 대한 우위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거꾸로 아베 정권이 교체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일본에서 산업의 침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극우파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더욱더 모여드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경제가 좀 나빠지게 되면은 결국 그것도 네. 무너질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 상황을 얘기했는데요. 지금 이제 과도기적으로 일본이든 우리나라든 간에 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는 일반적인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영양제 위원이라든가 몇 분께서는 지금 당장 우리가 대처를 잘해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이 영향을 피해를 더 많이 입을 것이다, 오히려 조금 입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현장 일본을 가보신 분들도 있고 다른 소식도 듣겠습니다만은 일본 상황들 어떻습니까 지금요? 이것이 지금 한일 갈등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규제가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어떻습니까, 김연아 교수님? 사실은 뭐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는 이게 뭐 국가적인 이슈가 돼가지고 전 국민이 지금 분개하고 대응책을 같이 모셔가고 있는데 일본 사람도 관심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베 인기가 높다고 그러지만 투표율이 40%밖에 안 된다고 투표하는 40%의 사람들 중에서 아베의 인기가 상대적으로 대안이 없어 한 거고 나머지 60% 사람들은 대부분 아베를 싫어한다고 그래요. 제 주변에서도 일본과 무역업을 하는 지인들이 있는데 그 뭐 아무 걱정하지 말고 관심. 불매운동이라든가 관광하지 않는 것은 뭐 일본의 지방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지방 얘기 있던데. 중소도시에 타격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건 조금 다른 이슈인데. 예.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가 대응하고 있는 측면 중에서 잘하고 있는 측면이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한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수출 규제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일본이 자해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수출 규제를 하는 거는. 자기 물건 안 팔겠다는 거 아니야. 우리가 왜 우리도 우리 물건 안 팔겠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수익 금지는 얘기가 되지만. 예,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면 레버리지라고 하는 게 우리가 구매력이 있는 부분을 활용해야 된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행 수지 우리는 1년에 일본에 753만 명이 가는데 일본 사람도 292만 명밖에 오지 않습니다. 예. 똑같이 여행을 안 가면 일본 관광업이 타격을 받는 거예요. 무역도 보면 수출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수입을 규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니까 우리가 1년에 일본에 300억 불을 수출하고 541억 불을 수입을 합니다. 240억 불 무역 적자가 나는데 물론 그중에서 수입하는 부분 중에 많은 부분들은 이번에 문제가 된 반도체 뭐 소재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눈길을 돌려보면 외국에서 제3국에서도 수입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맥주 같은 것도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우선 편하니까 우선 싸니까 일본 물건을 많이 썼는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각성을 한 거죠. 아, 일본 놈들이 저렇게 나오니까 우리의 구매력 관련해서 관광을 안 가니까 물론 일본은 전체 관광객은 늘었다 그래요. 지난달에도. 근데 일부 도시 보도가 많이 되고 있지만 홋카이도라든지 큐슈라든지 이런 쪽은 분명히 줄어서 타격들이 있는 거고 또 우리 정부가 저는 잘하고 있다고 보는 게 직접적인 관세 장벽을 설치하면 바로 WTO 가지만 비관세 장벽을 가져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석탄재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 검사를 강화한다든지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어떤 뭐 방사능 검사를 철저하다든지 그래서 일본의 아킬레스건을 찔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가 지금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지만 일본 경제는 우리보다 더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뭐 일본 작년 올해 경제 성장률 1%도 안 되고 작년에 무역 적자 났고 올해도 적자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네. 일본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의 아픈 곳을 찔러서 일본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끔 그렇게 하지. 제가 볼 때는 뭐 일본이 수출 규제한다고 해서 물론 우리도 어쩔 수 없는 대응 조치로서 백색 리스트에서 빼긴 했지만 그거는 제가 볼 때 크게 실익은 없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 힘은 우리의 구매력이라 하는 것이죠. 네. 제가 네, 조금 사실은, 네. 말씀을 예, 하시고 양현재 제가 먼저 하실래요? 네. 말씀하신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수입처 다변화로 이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상 이 사안으로 인해서 우리 정부는 만여 개의 어떤 부품 소재 장비 회사들을 다 1대1 면담도 하고 조사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분석을 했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입 대체제를 찾고 또 국산화 대체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검토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실행 단계로 지금까지라는 것은 네. 이 일이 터지기 전 얘기하는 거죠? 예. 어제 그 화이트리스트 지소미아 화이트리스트 이전에 바로 전까지 예, 해서 최근까지도, 이제 예. 그래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분석했기 때문에 지원책도 그에 맞춰서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수동적인 어떤 조치만을 해왔습니다만 그 사안을 가지고 뭐 당정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거의 매일 전략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수동적 조치에서 이제는 정말 능동적 조치로 가는다는 그 방향이 우리가 소재 규제, 첨단 소재 규제 3가지를 받았지만 실제로 수입하고 있는
테크놀로지 배리어가 좀 다소 낮은 부분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입 대체 어떤 품목으로 수입 대체 회사로 찾는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일본한테는 굉장히 압박이 될 거거든요. 네. 네, 성수영 교수 있고 그다음에 어정근 교수님 얘기 듣겠습니다. 네. 그 이제 저도 그 현상에 대한 분석과 그거는 동의를 하는데 일본이 저희가 그 수출은 그대로 유지하고 수입 금지를 함으로써 이제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일본 경제가 수치상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본 경제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장률도 낮고 그렇긴 하지만은 결국 여행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저희가 이제 수입 금지를 좀 하면서 일본에 영향을 주는 거는 결국 정치적인 영향력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즉 규슈 지방이라든지 홋카이도 지방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많이 여행을 안 가게 됐을 경우에는 경제 수치 자체로는 영향력은 적지만 그쪽에 있는 유권자들한테는 분명히 지방 경제 자영업자들한테는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희 정부가 취하는 방식 이것은 현재로서는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 뭐 정부가 취하는 방식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대응하는 네. 방식이었다고 그렇습니다.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마디만 더 네, 드리겠습니다. 하시고 그다음 이 문제는 사실은 외교에서 외교 문제 촉발된 거거든요. 그리고 외교 문제는 외교로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네. 물론 장기적으로 수입 대체품 국산화를 하고 다변화를 해야 되겠지만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우선은 이 문제는 외교로서 풀어야 되는데 엊그제 우리 김현종 차장이 발표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대화 제의를 하더라도 이놈들이 꼼짝 않고 나오질 않는다. 대화 테이블에 나오지 않고 심지어는 어떤 우리 국가의 자존심을 상할 정도의 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은학 교수님 붕괴하신가 봐요. 이놈들이 하시는 거 붕괴했습니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은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야 되는데 그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일본 또 니네들 또 아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뭐 장기적으로 가면 안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고 사실은 일본의 장관들이 아베라 이런 사람들 하는 이야기 보면은 이 조치가 일본 산업에는 아무 타격이 없고 한국 산업에만 타격을 준다라고 공언을 지금도 공언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보면 사실 일본 지방 관광이 타격을 받고 있고 아직까지 한국이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없거든요. 예. 물론 조만간 이제 타격을 받겠지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은 길게 뭐 그렇게 가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한국도 카드가 있다. 한국도 니네 비록 경제 규모는 일본의 3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매력을 활용해서 니네들 아프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럼 일본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는 타격 없이 그냥 한국을 괴롭힐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도 아픈 데가 있네. 그러면 조금 더 대화 테이블에 나오게 하는 속도를 그걸 좀 촉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소재 부품 이야기, 국산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정부가 심의를 기울여서 발표하고 있지만 그거 5년, 10년 걸리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정부에서 그런 걸 발표한 자체로도 일본 산업계가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소재 부품 국산화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 소재 부품 업계가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 팔로 다 뺏기겠다라고 그 목소리를 일본 정부에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다. 아까 이 뭐라고 했던 건 뭐 일본 전체를 얘기한 건 아니고 아베 정권을 얘기한 죄송합니다. 거였었죠. 제가 한정에서 얘기한 거였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그 소재 부품 국산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 30년 전부터 우리가 추진해 왔던 일이에요. 저도 그 일에 관여한 적이 있고요. 제가 한국은행에 근무할 당시에.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이제 소재 부품 국산화를 위한 자금 지원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게 우리와 일본의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우선 지금처럼 핵심 소재를 만들어내는 데는 우수 인력이 필요하고요. 우수한 숙련을 가진 기능공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그런 것들이 일본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 잘 알지만 이공계 쪽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마다 20명이 넘는 상황이고요. 어느 한 분야에 오래 종사하는 그런 근성이 있고요. 대학 시스템이 우리하고 다르고 세계 벌써 탑 50위에 들어간 대학들이 우리 노벨 과학 분야 상은 네. 못 받았지만은 지금 뭐 이쪽 기초는 어디 있다고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뭐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나 이런 걸 다 되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고 지금 대학의 경쟁력이 자꾸 줄어가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연구개발비를 이번에 3조 원을 정부 쓴다고 했지만 연구개발이 이미 벌써 GDP 대비 4%로 세계 넘버1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연구개발비가 효율적으로 쓰이지 있지 않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도된 거 보면 우리가 연구개발 해가지고 사업화 성공률이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은 70%고 일본은 54%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뭔가 연구개발 국산화하기 지난 30년 전부터 했는데 안 된 이유가 뭔가를 종합적으로 국가 시스템 차원에서 봐야 되고요. 이걸 뭐 단순히 그냥 어제 보니까 정부에서 3조 원 한다, 금융위원회에서 자금 지원한다. 이건 벌써 30년 전에
벌써 한국은행에서도 옛날에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시스템적으로 바꾸는 그런 문제가 있어야 하고 좀 길게 봐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우리 산업을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통보는 했지만 11월 23일까지는 여유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일본도 지금 현재 1,100개를 화이트리스트에 넘겼지만 아직도 사실상 제재한 건 2개밖에 없거든요. 일본도 지금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아직 2, 3개월 남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국가 시스템을 정말 소재 부품을 개발하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개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승산이 있지. 단기적으로 무슨 불매운동을 한다, 관광은 안 간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우리가 늘 했던 우리는 약간 냄비 건성 비슷한 거 보여주는 이런 스타일로 갖고는 일본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길게 국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소재 부품 개발에 바람직하도록 바꾸어 나가면서 단기적으로는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지금 미국도 지금 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 불평을 하니까 어제 드디어 우리 해리스 대사를 초청했지 않습니까? 이래 갖고는 안 되고 뭔가 지금 자꾸 우리가 고립되는 방향으로 가죠. 그래서는 안 되고 뭔가 대화를 통해서 하면 아직 그 시간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무조건 풀어주는 건 아니고 일본하고 팽팽한 속에서 일본도 지금 정해놓기는 하지만 아직 규제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팽팽한 속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팽팽한 속에서 국민의 자존심도 지켜주면서 대화를 장으로 이끌어가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중장기로 소리 없이 우리가 정말로 우수한 네. 인재들을 키우고 우수한 숙련공을 키우고 연구개발비가 누수가 안 되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소제품 1,000개 중에서 뭐 다 남은 50개라도 개발했냐는 이런 저력을 보이는 것이 정부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오정근 교수께서 지금 이제 당장의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근원적인 대책에 주력해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해 주셨는데 아까 또 만약에 관련 이제 직접 뭐 정부에서의 지원 대책도 지금 이제 실행 단계로 시작하고 있다 했었는데 가장 우선적인 대책 어느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이제 말씀하신 부분 조금만 더 네, 제가 얘기하십시오. 말씀드리면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에서 가장 쌀이라고 하는 반도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반도체를 근간으로 하는 기술 패권을 제가 가지고 있는 이유를 한번 다시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성공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단 한 사람의 정치인도, 단 한 사람의 정부에 있던 사람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반도체 성공에서 다시 돌아다 보면 반도체는 지금 세계 시장 구조 우리가 패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나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과 SK 하이닉스 두 회사만으로도 74% 이상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시장 점유율이 아니라 고성능 반도체이기 때문에 네. 전 세계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일본조차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반도체의 성공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냐 말씀하신 그 부분이 딱 있습니다. 저희가 뼈아픈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80년도, 83년도쯤에 반도체를 시작을 하면서 그야말로 국가 시스템이 인재 개발에 로드맵을 작성을 했었고 네. 그리고 항상 어떤 기술 개발에 있어서 10년, 15년, 20년을 내다보는 예측을 했었었고 그거에 맞춰서 지속 가능한 예산이 투입이 됐었죠. 그래서 그때 아시겠지만 포항공대가 생기고 카이스트가 생기고 정말 국가적으로 기술 과학 정책에 대한 기업과 함께 그렇게 해서 반도체가 성공돼 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R&D 분야가 취약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우리가 지금까지 27년 동안 저희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서 D램에서 특히 1등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IMF를 지나면서 트라우마를 겪게 되죠. 예. 그래서 좀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이 다 공직으로 오려고 하고 그야말로 의사 되려고 하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바꿔내야 되는 절호의 저는 찬스라고 보여지고 지금 당장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는 지금 당장 해야 될 일. 그래서 단기적으로 해야 될 일, 중기적으로 해야 될 일, 네, 그래야겠죠. 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 그리고 인재의 로드맵은 어떻게 갖출 것이며 국가 시스템은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며 이것들이 최대한 그랜드 디자인 영역에서 기획이 되고 계획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최근 이제 정부가 발표하는 일들은 예를 들면 뭐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든지 그리고 수입 애로 기업들의 주요 품목 물량 확보를 지원한다든지 또 수입선 전환 기업들에 대한 뭐 세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장에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것과 함께 이 정부는 중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수입 다변화는 어떻게 갈 것인지 또 국산화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당장
아까 소재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셨는데 소재 국산화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나 당장 가능한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하는데 일본에서 3가지 첨단 소재에 대해서 그게 어렵다는 이유는 반도체가 처음 그 소재를 사용하기 위해서 EUV 장비라고 하는 ASML 장비라고 하는 장비에 쓰이는 PR을 함께 개발을 한 겁니다. 예. 초기부터 동맹으로 그야말로 혈맹으로 개발을 해서 우리가 소재를 도와준 부분이 있죠. 그 소재를 우리가 그대로 영업 비밀을 지켜주면서 기술 비밀을 지켜주면서 우리가 사용했던 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지금 해야 될 일들 그리고 중기, 장기로 나누어서 좀 충분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모든 소재나 부품 장비의 국산화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네. 미국같이 강대한 나라도 모든 소재 부품 장비를 국산화하고 있지 않고요. 지난 2, 3일 동안 우리가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를 애를 썼는데 성과가 없다. 가능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라고 보신가요? 예, 그러나 지난 2, 3일 동안 성과가 없다. 그것도 아닙니다. 성과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대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특히 DJ 정부 때부터 굉장히 푸시를 했는데 그 당시 모든 소재나 부품의 일본의 의존도가 26%였는데 지금 16% 정도 한 10포인트 정도 떨어졌습니다. 근데 전체 소재나 부품의 국산화율은 60% 초반 정도밖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소재나 부품 장비의 국산화라고 하는 그 나라 전체 제조업의 경쟁력이지 한두 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하루아침에 나라의 기술 수준이 낮은데 그 집중 투자한 데서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선택과 집중을 한 겁니다. 삼성전자나 LG전자나 혹은 하이닉스를 통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그 반도체 칩이라든지 뭐 스마트폰에 중점적으로 한 것이고 소재나 장비 같은 경우 발전하려고 그러면 좀 중소기업이라든지 에코 생태계가 잘 형성돼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대기업 위주 경제체다 보니까 안 된 거고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만큼 온 거는 우리가 굳이 폄하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무역 보복을 맞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많이 느끼는 거죠. 우선 사고 편해서 일본에서 사다 썼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부르짖던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협력 관계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정부에서 외쳐서 안 됐거든요. 이제 기업들이 몸으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소재나 부품 국산화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는 것도 다 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어떤 이 교훈을 계기로 삼아서 특히 저는 일본하고의 무역 분쟁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중국하고도 한번 겪었지만 사드 사태 때문에 네. 언제든지 다시 무역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우리 우방이라고 해서 미국과도 또 무역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큰 틀 하에서 꼭 필요한 핵심 분야는 국산화해 나가되 오히려 그것보다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 선택과 집중하면서 다른 것들은 근데 너무 한 회사나 한 나라에 집중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조금 뭐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로 수입선을 다변한다든지 그런 건 종합적인 계획은 만들어서 실천할 필요는 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스타일로 봐서 미국하고도 언제 뭐가 생길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국산화 관련 변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두 분께서 이미 말씀을 많이 잘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오종훈 교수님이 아까 얘기하신 장기적인 계획이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는 저는 한 30년 전에도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30년 전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직접 관여했던 얘기. 60년대도 한국에 계실 때부터 얘기하셨다고. 네, 근데 왜안 그 얘기는 됐을까를 봐야 뭔가니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이런 성취를 이뤘고 사실 GNI 자체가 3만 불이 넘어서고 인구 5천만이면서 이런 나라가 전 세계 6개 국가밖에 안 되고 이렇게 저희가 성취를 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기술 개발을 해왔던 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고 이러면 뭐 베네수엘라처럼 망했겠죠. 그렇지 않은 거 보면은 그동안에 그래도 우리 국민들과 우리 정부가 그래도 열심히 해왔고 잘 해왔던 것 같고요. 단지 이거를 장기적인 계획을 지금 현재 어떤 상세한 부분에 있어서 전략, 그다음에 전술적인 부분까지도 생각하면서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냄비 근성이 있기 때문에 뭐 여행 가는 거 반대하는 거 안 좋습니다. 이거는 전략 전체에서의 하나의 전술이 되는 거고요. 큰 전략으로는 아까 김연학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미국과 중국과 전 세계를 상대로 하면서 어떤 분쟁에 대해서도 거기서부터도 이겨낼 수 있는 뭐 저희 금융이나 이런 데서 항상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도 포트폴리오를 많이 구하는데 일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의존도가 높았어요. 거기서 수입하는 것이 546억 달러. 우선 편하니까 그런 거. 네, 그런데 그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여기서 네, 얘기하세요. 듣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제 모든 국민이 전 세계가 첨단 소재 규제에 이렇게 정말 집중이 돼 있고 관심이 그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생각하기에 반도체 소재 규제도 문제지만 실제로 더 문제는 우리가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도 다 소재 장비 이런 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더 문제는 저는 소규모로 교육하시는 분들이 먼저 무너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소규모로 일본과 교역하는 그 분들의 전체 매출을 따져보더라도 교역하는 분들은 그 교역만 하는 겁니까? 제조도 같이 하는 겁니까? 작은 제조도 할 수 있고 교육을 할 수도 있고 한데 그렇게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을 전체 썸미션을 하더라도 1%가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언론도 받아주지도 않고 실제로 어려운 분들은 그분들한테 있지 않을까. 그리고 모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소재, 부품, 장비에 포커스돼 있다 보면 오히려 사회적 안전망에 있는 분들은 그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그분들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정부의 어떤 대책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네. 오정근 회장님 아까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근본적인 대책, 장기 대책 얘기했는데요. 그런 걸 수행할 때 기업의 주도력이 크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부의 역할이 크다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정부 역할이 크죠. 정부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이제 그러면 그동안에 정부가 꾸준하게 역할을 못했다라는 그 제가 얘기네요. 4가지만 지적하겠는데, 하나는 일단 기술을 개발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과거에 무슨 그런 경험이 아니고 굉장히 핵심 첨단 기술을 가고 있기 때문에 창의적인 우수한 인재가 필요한데 그런 것을 인재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그 서울대학 교수가 쓴 축적의 길이라고 있지만은 숙련공들이 거기에만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처우 개선, 이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연구개발비가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한 4, 50조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효율적으로 집중적으로 쓸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 금융이 지원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오늘 하나 발표한 금융위원회에서 한 건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다 할 필요는 없고 해외에서 잘 된 걸 인수합병할 때 자금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금융 지원. 이런 것들이 4개 정도가 가치가 있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은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 하는 얘기고. 그러면 우리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정말 우리는 기적을 이루는 국가가 우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다만 자유무역 세계에서는 우리가 우위에 있는 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은 사쓰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자유무역 시스템 하에서 이런 서너 가지의 그 정책에 관해서 집중해서 우리가 정말 이런 데 이제 정말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우리 대통령도 말씀하셨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 되려면 경제적으로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해양재 의원께서는 뭐 이제 좀 견해가 다르시다고요. 네. 조금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제 제 생각도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고 기업과 정부의 어떤 협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기술을 예측하고 10년 후에, 15년 후에, 20년 후에 어떤 기술이 필요할지 그것들은 기술자들 정말 기업의 영역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모든 것들도 기업의 영역에서 필요하다고 요청되는 사안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기술이 필요하면 그거에 맞춰서 인재가 어떤 시점에 어떤 인재들이 얼마만큼 필요하다는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저도 필드에 있으면 삼성에 있으면서 정말 10년 후에 어떤 기술의 로드맵을 찍어놓고 거기에 필요한 인재들이 몇 년도에 어떤 전공자들이 몇 명이 필요하다는 걸 다 계획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정부가 인재 개발을 위한 어떤 지원, 그리고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취약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어떤 역할, 중소기업과 어떤 벤처와 스타트업들과의 역할. 한 예로 들면 우리는 스타트업 하시는 기술자들이 뭔가 하나 발명을 하면 그 발명품에 대해서, 발명 기술에 대해서 대기업이 인큐베이팅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인식은 인큐베이팅 하기도 전에 큰 회사가 작은 회사를 그냥 속된 말로 먹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인식을 완전히 바꿔주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부 역할 같은 게 제가 두 가지 그렇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정부가 환경을 만들어주고 기업이 이제 잘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번엔 정부 들어서 한 가지 제가 깜짝 놀란 것 중 하나, 우리 기업의 연구개발 세액 공제를 축소했어요. 이거 보고 이제 사실 세금을 거두는 데만 역점을 두다 보니까 저는 이것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다시 환원시키는 게 필요하고, 왜냐하면 연구개발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세액을 축소하면 안 되거든요. 벌써 많은 기업들이 그것 때문에 연구개발 비용을 줄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연구개발은 굉장히 아까 우리가 사업화 성공률 20%밖에 안 된다고 할 정도로 리스크가 큰 산업이에요.
그래서 리스크를 지고 하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컨대 요즘 많이 얘기됐지만 화관법이라든지 화평법 같은 거는 기업에 너무 규제가 심한 것을 규제를 완화해주고 기업들이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여건을 만들어주는데 이런 데 우리가 역점을 둬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사실 두 분이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경제의 주체는 그렇죠. 뭐. 기업입니다.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이 나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는 다 지원하는 거죠. 근데 그 그럼요. 지원하는 거를 중점적으로 하신다고 이제 근데 그 정부 사실은 주도는 아닌 것이고 이제 주도는 기업이 하는 거 정부는 지원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정부가 R&D 투자 예산 많이 늘리는 거 일면 반가우면서도 한편 조금 걱정도 앞서는 겁니다. 실제로 그 가지고 있는 돈을 가장 잘 쓸 수 있는 건 기업이거든요. 투자도 주체가 기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돈을 아까 우리나라 R&D 성공률이 굉장히 낮게 나오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정부 주도형의 R&D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제연구소의 R&D 비용 주도 실제 정부 국책연구소에 있는 사람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연구를 위한 연구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뭐 좀 이거 조금 아픈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정부 R&D 자금이 정말로 꼭 필요한 기업에 가느냐? 뭐 대부분 그렇겠지만 사실은 그런 걸 또 잘 찾아먹는 기업들이 있고 실제로 필요한데 뭐 절차를 몰라서 못 챙기는 그런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기업이 투자를 하게 하고 기업이 활동하게 하면서 정부는 지원 아까 말한 대로 뭐 투자에 대해서 세액 감면해 준다든지 그러지 간접적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정부는 간접 지원하고 돈은 기업이 주체적으로 쓰는 것이 굳이 같은 돈을 쓴다면은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제 정부가 내년에 R&D 예산을 많이 늘리는데 주로 이제 요번에 이슈가 됐던 부품, 장비, 소재 분야인데 그게 다른 분야의 업체들이 또 불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한 소재나 부품, 장비라고 하는 굉장히 분야도 다양하고 이번에 일본의 타겟이 된 몇몇 품목들이 있지만 앞으로 뭐 러시아, 중국 어느 나라하고도 무역 분쟁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 분야 종합적인 우리나라 전체 기술력의 어떤 그 척돌 장비나 소재가 나타내는 것이지 한두 개 분야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똑같은 자금을 지원하더라도 우리나라 산업의 전반적인 기술 수준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봐야지 이번에 또 소외되는 기업들은 그에 대한 또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또 정부가 좀 잘 살펴서 예산 배분할 때 챙겨봐 줬으면 좋겠다는 네. 그런 얘기, 네. 예, 저는 그 R&D 예산의 낭비에 대해서 주의를 하자는 거에는 동의를 하는데 R&D라는 분야 자체를 저는 두 가지로 구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R&D에 투자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자선 사업은 절대 기업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이익이 남을 가능성이 높은 데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선 이 부분에 투자할 여력이 별로 기업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이것이 이로울 수 있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당장 이익을 내거나 그 비용 감당하기 힘드니까 못하는 경우는 이런 분야는 국가가 해줘야 돼요. 대표적인 것이 IBM에서 컴퓨터하고 인터넷하고 한 거는 그거는 미국 국방성이나 이쪽에서 실제로 자기네들이 쓴 거 이거 무슨 장사를 하기 위해서 미국 국방성이 한 거 아니고 그런 거는 기업들도 아무런 이유 없이 그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주주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투자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그 두 가지를 구별해서 봐야 되고 그런 면에서 국가 주도의 R&D가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비난하는 거는 잘라서 좀 말하기는 그렇다. 예, 어렵고 그거는 좀 언어 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기업의 경우에 당장 뭐 실리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당연히 뭐 기업의 이해관계상 갈 수밖에 없는데 당장 이해관계는 아니더라도 근원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제 주도가 돼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뭐 당연한 얘기 같습니다. 이번에 한일 간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는 우리가 대외적인 경제 환경 관련 얘기를 할 때마다 가장 크게 나왔던 것이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관련 얘기였는데요. 뭐 트럼프가 요새 계속 이제 트위터에 썼던 것에 약발도 좀 떨어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하도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는요. 그런데 미중 무역 분쟁 지금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뭐 저 개인적인 의견보다도 IMF가 최근에 그 하나 발표한 게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 관세가 1% 올라가면은 글로벌 전부 다 미중뿐이 아니고 올라가면은 한국이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성장률이 그러니까 두 나라가 올리는 것이 글로벌로 봤을 때 한 1%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1% 올라갔을 경우에 한국이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걸로 나왔는데 약 GDP 0.6% 정도 감소할 거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지금 현재 제일 큰 문제는 우리가 한일 갈등 문제가 있기 전에 벌써 화웨이 문제를 두고 미국은 화웨이를 장비를 쓰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5G 같은 것도 지금 이제 화웨이 장비를 써야 되고 또 반도체도 지금 화웨이 부품을 또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화웨이를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실제 이제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요구에 억셉트한 나라가 미국, 일본은 물론이고 호주도 억셉트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국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인데 또 중국은 중국대로 한국도 화웨이 장비 안 쓰면 안 된다 또 압력을 가하고 우리가 최대 시장이 중국이기 때문에 또 무시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그 미중 갈등 속에서 가장 피해를 크게 보면서도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면서도 사실은 큰 두 마리 고래 싸움에 치여 있는 새우 같은 상황이 되어버리고 있는데 여기다 또 한일 갈등까지도 터져가지고 지금 이게 말이죠. 저는 우리 통상 외교를 좀 더 세밀하게 잘해야 되는 부분이다. 지금 이게 화웨이 문제만 하더라도 미중 속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제2의 사드 문제가 화웨이 관련 문제는 미봉이 돼 있는 상태죠, 예, 현재는요? 그렇죠. 지금 제2의 사드 문제가 되고 여전히 지금 잠재 있는 폭발력이 있는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가 미중 문제가 지금 또 한 가지 큰 문제는 이번에 10월 달에 얼마 전에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걸 하는 바람에 중국의 위안 환율이 달러당 7위안대를 돌파하면서 우리나라 환율도 덩달아서 1,200원대를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서 우리 주가는 1,9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왜냐하면 우리나라 환율과 위안 환율이 가치가 동조 현상을 벌써 몇 년째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쓸 수 있는 문제는 관세도 우리한테 타격을 주고 또 환율 조작국 지정 이것도 우리한테 타격을 주기 때문에 지금 미중 갈등 문제가 당장 우리한테 큰 문제라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글쎄요. 미중 간의 문제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예, 제가 지금 IMF에서 전 세계적으로 그 관세가 1%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했을 때 한국이 제일 위험하다고 한 이야기는 역설적으로 한국의 GDP 전체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수출과 수입이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관세가 1% 올라가면 전 세계적으로 무역 거래가 1%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차지하고 있는 60% 중에서 그 1%만큼 0.6%만큼 줄어들지.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의 특성상 그렇다는 얘기죠. 바로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수출과 수입을 갑자기 확 줄이고 거기서 벗어나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자유무역이라는 거를 계속 주창은 하되 지금 미국과 중국과 일본이 저희들한테 이런 간접적인 피해나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이유는 그 나라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추구하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더 머리를 숙여야 된다거나 더 유연하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 김현정 차장인가요? 그분이 얘기하신 게 미국에다가 한국과 일본의 무역 갈등에 이 갈등에 대해서 중재를 부탁하면 글로벌 호구가 됩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저희가 GDP에 이게 수출과 수입에 대해서 의존도가 높다고 해서 저자세로 나가는 것은 전혀 해결 방식이 아니고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도 전공법으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맞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저희는 이제 재정 확대 정책을 추구하는데 이거가 자꾸 발목이 걸리긴 하는데 지금 미국과 영국과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장기 국채가 마이너스 금리로 갔다는 내년에 513조 예산 제출한 정도면 확대 정책 방향이라고 보십니까? 그거보다 더 커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막혀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이게 요번에 잭슨홀에서 전 세계 중앙은행장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금리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그렇게 큰 효과가 현재로서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재정 확대 정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이제 최근에 레리 서머스가 한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저희도 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미중 지금 무역 분쟁 관련해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어떻게 어느 부분에 좀 주력해서 대응해야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들 하신 대로 우리나라 GDP 사이즈는 세계 12위인데 무역은 6위거든요. 그만큼 무역 의존도가 높고 이 정말 고래 싸움에 새우 덩친다고 한국이 지금 가장 이 두 나라가 싸우는 가운데 우리가 새우밖에 안 됩니까? 아직까지 불행히도 전체 GDP 사이즈로 보면 그런 거고요. 사실은 미국 경제도 그렇고 중국 경제도 객관적으로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부실 금융 이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중국은 6%대, 미국은 계속 2, 3%대 성장하고 있는데 저는 이 사이비 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두 나라가 없는 위기를 어떻게 보면 특히 트럼프의 어떤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트럼프 전략은 한 연말 정도까지 중국을 급박해가지고
그 양보를 이끌어내서 타결하고 내년 재선 가도를 달리려고 그랬는데 또 미국에서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가 중국에서는 아마 트럼프가 요즘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죠. 예. 그 중국에서는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 버티기로 하다. 트럼프 재선 안 될지도 모르니까 트럼프 임기 끝날 때까지 버텨보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반면에 또 시진핑 자체도 중국 내에서 입지가 굉장히 약해져 가지고 반대파들로 하여금 시진핑이 미국에 양보해서 미중 무역 협상을 타결하는 데서 굉장히 견제를 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또 그런 이제 국내적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서 GDP 한 8% 정도를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데 불행히도 반도체 사이클상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굉장히 좋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럼 내년 정도는 이제 회복 국면을 가리라고 예상했는데 또 한일 무역 분쟁이 터지고 있는데 역으로 보면 미중 무역 분쟁이 타결되고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 타결되면 우리한테는 그만큼 기대치 않았던 플러스 효과도 있는 것이고 뭐 둘 다 된다면 그러겠죠. 예, 그런데 근데 그럼 그 와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저도 사실은 뭐 우리 송 교수님하고 여러 번 다퉜지만 예. 확장 재정 정책을 예. 이렇게 찬성하는 사람은 아닌데 결국 내년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경기 진작, 경기 부양용으로 조금 뭐랄까요, 좀 주사를 놔을 수밖에 없다. 지금 내년도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의 경기 전망이 워낙에 불투명하기 때문에 좀 확장적인 경기 부양을 위한 강력한 그 재정 제가 아까 그 질문 똑같은 질문은 513조 5천 정도면은 그런 정도의 규모라고 보십니까? 확장적인 재정 정책 지금 규모라고 뭐 보십니까? 예산 세목을 뭐 이야기하자면 긴데요. 저는 그런 거는 복지나 이런 분야보다는 내년도 상반기에는 재정 경기 부양 쪽으로 많이 쏟아부어야 된다. 저는 복지를 적자 재정으로 국채를 내서 복지를 하는 건 반대고 다만 일시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복지 뭐 국채도 뭐 낼 수 있다고 입장인데 그 이야기가 좀 길어지니까 어쨌거나 내년 상반기까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좀 약간의 어떤 급진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중 무역 분쟁 관련 이제 지금 우리 상황과 대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어떤 IT 산업을 들여다보면 1980년도 중반에 일본의 전자산업이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 미국이 취한 조치가 이제 관세를 적용하기 시작했고 소니가 전성기 때 그때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기억 다 하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전자제품 하면 다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70년도까지 일본이 정말 그 트랜지스터를 근간으로 하는 그런 IT 산업, 전자산업을 주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본이 80년대에 정말 주름 잡는 전자산업의 어떤 킹이었죠. 근데 그때 관세를 적용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직접 재산권 행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제재를 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한미 동맹은 기술적 동맹이죠. 동맹으로 그야말로 반도체 산업에서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었고 그 상황에서 일본은 소재로 또 일본은 유럽과 동맹을 했었습니다. 80년도 중반부터. 그래서 제재를 가해서 IT 산업에서 정말 위축되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일본은 소재로 유럽은 장비 쪽으로 더 특화돼서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자, 그 과거를 가지고 지금 상황을 보면 미중 무역 갈등도 사실상 중국이 인터넷을 위시로 하는 그 미래 산업에서 텐센트라든지 자국 내 기업들이 아주 급속도로 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또 시진핑이 반도체 굵기 2025 해가지고 양강 구도를 가져가겠다 이런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미국으로 하여금 굉장한 자극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중국을 제재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자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떤 위치를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야 되느냐? 저는 한미 동맹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은 모든 우리 자국의 어떤 대한민국의 산업은 자국에서의 수요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의 너무 미미하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반도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5G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세계 시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국을 거쳐서 미국을 갈 수는 없습니다. 미국을 일단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라는 것을 완벽하게 그 동맹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 동맹이 기술적 측면에서 동맹이 돼야 됩니다. 예. 한국이 앞으로도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나 미국에 가는 데 있어서 중국을 제재하고 그 상황을 한국이 도와줄 수 있다라는, 한국과 한미 동맹으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다라는 걸 인식시켜주는 지금 것. 화웨이 그렇다면 화웨이 문제가 지금 미봉이 된 상태인데 선택의 기회가 왔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미국에 따라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선택의 기회가 오면
어느 정도 중국과는 약간의 거리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의 쟁패를 크게 보면은 아메리카 퍼스트 말씀하신 정책과 중국의 중국몽 정책이 대결하고 있는 구도예요. 그렇습니다. 중국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국 인민공화국 창설 100주년 되는 2049년에 중국의 GDP가 미국을 능가하겠다는 게 중국몽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은 그건 용납할 수 없다 이거죠. 그 두 개가 지금 쟁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트럼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약간 좀 가볍게 볼 사항은 아니고 트럼프가 어느 정도 지금 성과를 이루고 있냐면 미국이 지금 호황이 최장 호황을 드디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후에 최장 호황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6만 4천 달러대 소득에서 3%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3.몇 % 성장을 했죠.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게 보통 소득이 한 6만 달러 올라가면 보통 1% 성장대 안팎인데 미국이 그렇게 되면서 최근 보고서를 보면은 미국의 보고서 나온 것 중에 하나 놀라운 것은 보통 잠재 성장률이 소득이 올라가면 떨어지는 걸로 생각했는데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최근 10년 사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게 그런 속에서 미국은 다시는 일종의 그 투기디스 함정이라고 그러죠. 지금 넘버원 미국하고 이걸 2049년에 따라가겠다는 중국몽 이 두 개가 충돌하고 있는 그런 함정인데 많은 학자들 얘기가 이 두 개의 함정에 언제나 큰 전쟁이 왔다는 겁니다. 네. 이게 근데 1차 대전 전에도 자유무역 하다가 자유무역이 위축되면서 그것이 이제 전쟁으로 와갔었고 2차 대전 겪고 나서 이게 너무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자유무역을 하다가 최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다시 보호무역으로 돌아서면서 이걸 미국의 학자들은 이거를 더 세컨 2차 대수축기로 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대수축기로 가면서 여기에 핵심이 미중 쟁패고요. 네. 이 결과가 어디로 갈 것인가, 과거처럼 전쟁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가장 제 바람과 소원은 절대로 한반도가 그 진원지가 안 되기를 네.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로 이제 그동안의 한미 관계를 얘기할 때 가장 큰 틀에서는 외교 안보를 중심으로 얘기했고 또 경제의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동맹을 얘기했었는데 영양자 부위원장께서 지금 이제 기술 동맹을 강조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관세 문제 제기하면서 애플 얘기가 이제 나와서 오히려 이제 애플이 국제 경쟁에서 그것 때문에 가격 경쟁에 불이익 받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삼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게 이제 팀 쿡이 애플 CEO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식사를 하면서 아시다시피 애플의 스마트폰은 중국 셴젠에서 그 대만 회사인 폭스폰이 조립 생산을 해서 미국에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수입될 때는 중국산으로 해서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관세를 트럼프 계속 관세를 때리다 보니까 지금 25% 30%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삼성의 스마트폰은 대부분 지금 베트남에서 조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은 지금 관세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중국보다 베트남을 더 미워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다가 제재를 가했더니 그 이득이 미국으로 돌아오질 않고 베트남이 다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이미 크리스마스 상품에 대해서 12월 15일까지 크리스마스 쇼핑 때 미국 소비자들이 너무 관세 때문에 비싸진 중국 물건을 사면은 또 자기 인기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12월 15일까지 관세 올리는 걸 연기했는데 아마 애플 아이폰에 대해서는 중국산이지만 지금 아까 그 연말 그 세일 기간에 그냥 농담을 한 겁니까? 실제로 의미가 있는 겁니까? 12월 15일까지 미국 소비자들이 주로 사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 올리는 거를 12월 15일까지 연기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노리고 한 거냐고. 그리고 이제 아이폰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뭐 면제해 준다든지 조금 더 연기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유력한 쓰리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베트남에 대해서도 관세를 때린다. 그럼 삼성 제품이 타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의 경제학자들의 관측은 두 번째, 베트남에 삼성의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베트남에 관세를 때리면 그럼 또 뭐 휴대폰이 삼성하고 애플만 있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건 너무 과한 추측이고 결국 애플에 대해서 중국산 발 관세에 대해서 좀 면제를 해준다든지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겠느냐. 한정된 의미다라고 보시군요.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예. 저 말씀하시는 걸 쭉 듣다 보니까 아까 양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기술 동맹이라는 한계가 구체적으로 저는 아마 이렇게 반도체와 인터넷과 관련된 그런 IT 분야에 있어서는 중국보다는 미국과 동맹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데 이거를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면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되는 게 최근에 미국 보고서에서 어저께 제가 그저께 이거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본 건데요.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미국 회사들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하고 메인캐피탈 같은 데서 지금 늘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저께 뉴스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재밌는 것이 코스트코를 상하이에 열었더니 엄청나게 많이, 즉 코스트코 입장에서 엄청난 수익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코스트코는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코스트코에 들어간 제품은 상당한 중국산 아닐까요? 뭐 그거는 어디서 가져오든 간에 코스트코라는 회사 자체는 그렇죠. 이제 어차피 그 유통 회사고 리테일 회사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미국의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는 아마 트럼프 이후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가 12월 15일이나 이 블랙 프라이데이인가요? 그 이전에 좀 이렇게 그 낮출 것이다라는 기대와 즉 변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트럼프도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가 지금 미국도 상당히 내려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면은 미국도 아까는 그 보고서가 이제 뭐 3% 나오고 그 저기 뭐죠 성장 가능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높게 좀 벌써 그거는 상당히 좀 지난 얘기입니다. 지금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도 이것이 실제로 미중 무역 분쟁이 지속된다 그러면은 내년에 온다는 것이 거의 지금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한마디 네. 덧붙이자면 사실 트럼프는 지금까지 자기 최고의 치적을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의 대부분이 우리나라 사람 부동산을 많이 사지만 미국 사람들은 여러 가지 펀드나 뭐 퇴직연금 전부 주식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까지 높은 인기를 누렸던 것도 주가가 계속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죠. 예.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거고 재선 가도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느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애꿎은 제롬 파웰 의장만 가지고 계속 금리 인하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연준도 입장이 단호하거든요. 지금 지난번에 잠깐 보험 성격으로 0.6% 내렸지만 우리 당분간 내릴 그 계획이 없다. 그러면서 트럼프랑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금리를 조금 내린다고 해서 경기가 확 좋아질 거냐. 그것도 전혀 다른 이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급해진 겁니다. 빨리 미중 무역 분쟁도 타결해야 되고 경기도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의외로 트럼프가 빨리 좀 양보하면서 그 내년 바로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세계 경제에 조금의 봄 기운이 나돌 수도 있다. 그런 추측도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에 대해서 한마디 좀 제가 모두의 인사를 드리면서 말씀드렸을 때 재정 확대 정책이라든지 총수요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바로 금리를 지금 연준에서 내리는 것 자체가 상황을 반전시킬 것 같지 않다. 결국 그러면은 재정 확대 정책을 했는데 트럼프가 그러면 왜 그거를 하질 않고 연준의 제롬 파웰 의장을 그렇게 압박을 가하는가 하면은 재정 적자가 늘어나거든요. 이러면 이게 트럼프가 막 민주당 공격하고 오바마 행정부 공격했던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한테 화살이 돌아오기 때문에 재정 확대 정책은 안 하고 이자를 내려가지고 경기 부양을 하는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그거는 학자들이 효과가 없을 것이다. 즉 총수요 확대를 위해서 재정 확대 정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이제 세계 경제 환경도 고려하면서 우리가 이제 뭘 봐야 될 것인가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하반기 경제 과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아까 오정훈 회장께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금 R&D 분야에 대한 그동안의 이제 감면 조치를 다시 복원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걸 꼭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해줘야 됩니다. 예, 말씀하셨는데 다시 하는 뭐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4차 산업 여러 가지 관련해서 기술 경쟁에 앞서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 풀 필요가 있다 또는 완화해야 된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여당에 참여하고 계시는 영향자 부위원장께서는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R&D 비용이 세제 감면 혜택이 다시 회복해야 줄어들고 된다는 있다라고 얘기입니다. 했는데 저는 굉장히 현재 나타나는 단기적인 문제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스템도 구축을 해야 되고 환경도 조성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가 써야 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는 반증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이 한정된 예산 안에서 어떤 지원되는 그런 예산들이 정말 부득이하게 지금 단기적으로 세액공제를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규제 완화 관련 그리고 얘기입니다. 규제 완화 관련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국가로서 평화와 안보를 담보해내는 것도 저는 기승전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 경제론이군요. 네, 네, 평화 경제도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규제 완화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하셨던
우리 기술에 필요한 인재 육성 정책이 과연 어떻게 돼야 되는지 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그러면 그에 따른 예산은 지속 가능한 예산은 어떤 식으로 투여가 되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축적된 기술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반도체 기술이 지금까지 이렇게 패권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도 사실상 기술 기둥을 저희가 10년 이상씩 쌓아놨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인재, 예산, 축적된 기술을 완벽하게 기술 패권 국가로 가기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규제 문제요. 네, 네. 규제 문제가 크게 보니까 노동 규제, 환경 규제, 진입 규제가 있습니다. 노동 규제는 보면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주 52시간 때문에 시끄러운데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다는 걸 망각한 좀 아날로그식 규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왜냐하면 상황으로 거꾸로 갔다고 예, 보십니까? 52시간 규제라는 결국은 현장의 제조업체 공장에서 근무하는 열악한 공장 노동자들의 쉴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건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되면 전부 프리랜서 비슷하게 계약직이라든지 혹은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어떤 뭐 자기 일하는 시간을 자기가 정해서 가는 뭐 이런 식의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과거 시대 있거든요. 장시간 노동에만 초점을 뒀는 그렇죠. 그게 60, 70년대 우리 노동자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했던 그 시절의 그 패러다임이 아닌가. 주 52시간 근무제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많은 예외 규정을 둬가지고 플렉시블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 예. 환경 규제는 사실 좀 굉장히 저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점점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서 환경에 대한 규제는 강화해야 되는데 당장 그 옛날에 불산 공장 화재 났다가 불산 규제했더니 지금 일본 수입 그 금지 조치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환경 규제는 강화하는 추세는 뭐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지난번에 보면은 우리 제철소 고로를 갑자기 중단을 시키니까 제철소 고로 한번 굳으면 6개월 걸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규제를 하더라도 뭔가 조금 경제 상황을 고려한 그런 좀 합리적인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네. 세 번째로 진입 규제인데 이거는 조금 정부가 과감하게 풀어야 된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대한 우리가 한편으로는 혁신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진입 규제는 뭡니까? 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뭐 택시 업계 보면은 예. 그 뭐 공유 경제 관련해 가지고 기존에 아무래도 하고 계시던 분들 새로운 형태의 뭐 산업을 그렇죠. 얘기한 거죠 예. 지금. 예. 새로 산업이 들어오면 기존에 있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반발이 심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하면서 진입을 좀 더 들어갔다 나갔다는 게 자유롭게 되도록 네, 뭐 그래야 기존 혁신 산업과의 성장이 갈등 문제도 해결이 될 예, 과제가 뭐 그런 등장하겠군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뭐 다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예, 예. 그냥 예를 들어서 첨가하면은 제가 얼마 전에 싱가포르를 제 외부 우리 학회 교수라고 하는데 싱가포르에 있는 그랩이라고 하는 공자동차 회사가 이미 벌써 그게 성장한 정도가 아니고 거기서 규제가 없다 보니까 그랩 파이낸셜을 설립해가지고 그랩 파이낸셜을 벌써 카드니 뭐니 금융에 다 진출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규제가 워낙 많아서 그런 것만 풀어줘도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다. 예, 저희 방송을 지금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동시에 하고 있는데요. 여기를 통해서 들어온 시청자들의 의견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수룡님의 의견입니다. 우성수용 교수님인데요.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다른 나라와 무역 분쟁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김연아 교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은 어느 한 국가에 치우치지 않는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서 특정 국가와 갈등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산업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라는 거 의견 주셨고요. 고짜장님이라고 아이디를 주셨네요. 고짜장님의 의견입니다. 최근의 경제 상황은 한일 경제 문제보다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영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호 무역주의 경향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죠. 우리 산업의 경쟁력도 과거하고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를 그동안 일본에만 의존했던 산업에 대해서 국산화 속도를 높이는 좋은 기회로 활용했으면 합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많은 의견 주셨는데 몇 개 좀 소개해드렸고요.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우리 네 분 패널께서 빠뜨린 의견, 강조하실 의견 미안하지만 짧게 한 30초 이내로서 네 분 얘기 듣고 오늘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제가 먼저 할게요. 제가 아까 규제 완화에 대해서 저한테 안 물어보셔가지고 네. 규제 완화는 저는 그 뭐 필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규제 완화를 할 때 현재의 그 경기 진작이라든지 성장률 제고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부분을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기업들이 R&D 투자를 하는 것이 규제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는 이거를 다시 규제 완화를 해주는 것이 좋은지 이 부분은 특히 R&D 투자를 좀 해서 기업들이 당장 이익을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닌 상황에서 투자만을 위한 투자, 세금을 덜 내기 위한 그러한 R&D의 낭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네. 의미에서 보면은
저 이번에 특히 그 해외에서 현대모비스가 다시 국내에 중국에서 공장을 접고 들어왔을 때 그런 데 대해서 세제 네. 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규제 완화도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짧게 해야 시간 채울 마칠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뭐 가장 큰 이슈는 역시 한일 무역 갈등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국민들 느끼기에는 일본은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집요하게 누르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특히 우리 뭐 민주당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큰 그림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는지 조금 불안해하시는 국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지금 아까 제가 퍼펙트 스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시작할 여러 때. 가지 뭐 국내 환경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많은데 그나마 그래도 한일 간의 무역 갈등은 우리가 애를 쓰면은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네. 이슈이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라도 하나씩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의 좀 더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배현자 부위원장. 예, 이 경제적인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싸움으로 비춰지는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참 많으실 겁니다. 정말 어떤 정부이든 간에 정말 당을 떠나서 전 국민이 합심해 주듯이 우리도 보수와 진보 모든 분들이 다 합심해서 이 문제를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정말 인재가 중요합니다. 인재가 일자리를 만들고 인재가 기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부에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믿어주십시오. 예. 얼마 전까지 양양자 지금 부위원장 인재개발연구원장 하셨죠. 예. 네, 오정근 회장님. 간단하게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일단은 하반기에는 통상 분쟁과 국제금융 위기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교는 신중하게 하고 국내에서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양질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이 두 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한일 지금 경제 갈등 또 미중 경제 전쟁 여러 가지 대환경과 관련돼서 오늘 네 분의 패널과 함께했습니다. 김현학 교수님, 오정근 회장님, 또 양향자 부위원장님, 또 송수영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기술협력의 이제 시대가 끝나고 인재 경쟁의 시대가 시작된다. 4차 산업혁명을 앞둔 최근 이제 글로벌 경제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더구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고요. 우리 한가운데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정말 단기적인 당장 해결이 될 과제도 있습니다. 또 먼 미래를 보고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실력도 키워야 되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